이번 단원에서 할 거는 드디어 저희의 종착지인 DQN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는 테이블에다가 값을 기록하면서 했었잖아요. 처음엔 0.0으로 초기화했고 그 다음에 값을 조금씩 업데이트 했었죠. 어느 방향으로 업데이트 하냐면 MC가 알려주는 정답 혹은 TD가 알려주는 정답으로. 근데 지금부터는 문제가 커진 상황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 롤 하면 그거는 테이블을 못 만들어요. 스테이트만 그냥 무한계일 것 같거든요. 내 여기 서 있는 거랑 0.1cm 오른쪽에 서 있는 거랑 다른 스테이트니까 컨티니어스한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을 못 써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고, 이제 딥러닝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딥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깊은 신경망과 RL이 경합돼서 딥 RL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절대 그 딥러닝을 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큰 내용들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추상화해서 이렇게 정말 멀리 떨어져서 보는 내용으로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한계인 것 같고, 또 하나, 그 오늘 참가자분들 중에 이미 딥러닝을 잘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다 제가 틀린 소리 하면 이제 바로 지적해 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 정정까지는 아니고 이게 제가 잘 못 짰어요, 이 코드를. 그거 제가 어제 밤에 급하게 짜다 보니까 코드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넣은 건데, 이게 왜 안 좋냐면 틀린 건 없는데요. 이게 지금 TD인데 히스토리 에피소드가 끝나고 하거든요, 지금. move random until end 해서 끝난 다음에 히스토리가 쌓이면 그것 갖고 해요. 그래서 아까 TD는 끝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래 놓고선 왜 끝나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그런 질문도 오셨고, 근데 그건 제가 잘못 짜서 그렇습니다. 그냥 한 스텝 끝날 때마다 그 다음 칸에 있는 거 해서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제가 그 환경 만들어 놓은 환경을 재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재사용하다가 지금 감마 1로 돼 있죠.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감마는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반드시 끝나는 게 보장된 환경에서는 감마를 1로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끝나야죠. 무한까지 가진 절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로 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한 0.9 후반대로 하더라고요. 0.99, 0.995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면은 아까 테이블에 기록하던 걸 인공신경망에다 기록하는 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공신경망은 함수여서 뭐든지 다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10km 떨어진 추상적인 레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지금 파란색이 데이터예요. 간단하게 x, y 이런 x, y로 표현되는 2차원 샘플들이 있다. 근데 이 데이터는 true 펑션 주황색으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고, 나는 true 펑션을 몰라요. 예를 들면 오늘 온도가 x일 때 내일 온도가 y라고 하면은 x와 y 사이에 true 펑션이 존재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 지구상의 모든 요소들을 어떤 기후적인 걸 다 고려하면은 신이 있다면 신은 아시겠죠? 저는 종교는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정말 복잡하지만 있긴 해요, 그런 함수가. 근데 우리는 그 함수를 몰라요. 내일 온도가 몇 도가 될지 어떤 함수로 만들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개입하는 요소가 수십억 개가 있을 텐데, 사람 한 명이 차 타면은 그게 공기가 조금 안 좋아져서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주황색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떤 함수로 주황색을 모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을 맞추고 싶은 거고, 모델은 내가 정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1차 모델 ax 플러스 b,
하면은 피팅을 해보면, 피팅이란 뭐냐면은 이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데이터의 값의 y 값의 차이를 제일 줄이도록 뭐 리스트 스퀘어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이 개수를 찾아보면 선이 하나 그려지잖아요. 좀 많이 틀리죠, 얘는. 이건데 이렇게 예측하고. 근데 조금 더 유연한 함수를 써보면 4차로 모델링을 해보면, 지금 1차 함수니까 굉장히 안 유연한 모델인데 더 유연한, 사실 이게 정답이 4차인가 봐요.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여기서 퍼온 건데 거의 잘 맞죠.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고, 과해서 정말 플렉시블한 유연한 함수로 15차 함수로 모델링을 하면 파란색이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모든 데이터를 거의 다 맞추죠.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완벽하게 맞춰요, 우리한테 주어진 학습 데이터는. 근데 실제랑은 틀리죠.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에 없는데 이런 점이 인풋으로 들어왔으면은 모델은 이걸 예측할 거고 실제 값은 이거니까 안 좋은 모델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연하다고 좋은 모델은 아니다. 적당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1차를 써야 될지 4차를 써야 될지 15차를 써야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뉴럴넷을 쓰는데 뉴럴넷은 충분히 유연한 함수예요. 어떤 차원에도 다 맞출 수 있는, 어떤 차원에도 다 맞추지 못하는데 충분히 유연해서 웬만한 모분포에는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함수 쓰면, 아까 유연한 함수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피팅을 막 이렇게 끝까지 하진 않거든요. 뭐 오버피팅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아주 유연한 어떤 신경망이라는 함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경망은 인풋을 받아서 값을 내주는 함수예요, 함수. 이게 블랙박스로 그냥 네모가 쳐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아주 유연한 함수가 하나 있어서 그걸로 우리는 데이터를 테이블에 기록하던 걸 이 뉴럴넷에 기록할 거다, 이런 걸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기록할 건데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진짜 간단해요. 내가 의도한 값이 있어요. 어느 상황, 어느 스테이트에 예를 들어 밸류 가치 함수를 뉴럴넷으로 학습시키고 싶다. 근데 그 스테이트의 정답이 예를 들어 10이에요. 근데 현재 뉴럴넷에다가 그 스테이트를 넣으면은 뭐 8이에요. 뉴럴넷 아웃풋은. 그러면은 그 스테이트에서 8보다 더 큰 값을 내뱉도록 뉴럴넷의 파라미터들을 조금 수정해 주는 거예요. 조금. 8을 내던 걸 8.1을 내도록. 뉴럴넷 아웃풋이 크면 작아지도록 해주고 조금씩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작아지고 커지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경사하강법이라고 그 파라미터들에 대한 어떤 기울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뉴럴넷의 인풋이 실제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내게 주어진 데이터들, 그거는 에이전트가 환경에서 쌓은 경험들이겠죠. 그 경험들에 대해서 맞게 해주면은 이 뉴럴넷이 제네럴라이제이션이 엄청 잘 돼서 내가 안 가본 환경에, 안 가본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내가 이미 방문했던 스테이트와 충분히 비슷하다면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철학입니다. 그럼 정답은 뭘로 할 건데? 라고 하시면, 우리 정답 많이 배웠죠. MC로 정답할 수도 있고 TD로 정답 줄 수도 있고, DQ에는 TD를 정답으로 써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게 현재 뉴럴넷의 아웃풋이고, 아까는 테이블이 있어서 테이블의 값을 읽어오는 거였다면 이거는 함수예요. V라는 아주 유연한 함수가 있어서 이걸 넣으면은 인풋이 하나 나오는 신경망이 있는 거고, 이렇게 업데이트 하진 않아요, 뉴럴넷은. 이건 아까 TD 러닝을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우리는 아까 챕터에서는 가치를 평가하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이번 챕터에서는 컨트롤하는 걸 배우려고 하거든요. 최적의 폴리시를 찾는 거. 최적의 폴리시는 최적의 가치 함수를 학습하면 자동으로 알게 된다는 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할 거예요. 이식.
벨만 최적 방정식. 아까 이거 나중에 쓰인다고 했었는데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면 쉽죠? 정답은 이제 약간 감 오시지 않나요?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정답이고, 이 S와 A를 넣었을 때 이 값에 가까워지도록 뉴럴넷을 계속 수정해준다.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경험 하나 쌓을 때마다 그 상태에서의 아웃풋은 10인데 얘는 12니까 조금 더 키워주도록 뉴럴넷의 파라미터들을 조금 수정해줘서 조금 더 큰 값을 나오게 하고, 이것이 작으면 조금 더 작은 값을 나오게 하는 걸 계속한다. 그게 DQN이에요. 쉽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수도 코드를 보면은, 참고로 이건 DQN은 아니고 Q러닝의 수도 코드인데, 일단 이건 지금 테이블 룩업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런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초기화 아무 값으로나 0으로 해주고, 그냥 arbitrary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매 에피소드를 계속 반복하고,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는 처음 스테이트 S가 있고, 거기서 액션 A를 선택해요. 어떻게 취하냐? 어떻게 선택하냐? 입실론 그리디라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입실론 그리디는 뭐냐면, 아까 제가 챕터 1 할 때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 사이에 조화를 잘 갖춰야 된다. 그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 거다라고 했었는데, 입실론 그리디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리디는 뭐냐면은 그냥 제일 좋은 값을 하나 취하는 게 그리디고, 입실론 그리디는 뭐냐면 입실론이라는 작은 확률, 예를 들어 5% 확률로 랜덤하게 하나를 하고 95% 확률로는 그리디하게 하고,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익스플로레이션도 하고 익스플로이테이션도 하겠죠. 이해 안 되면 바로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각 상태에서 입실론 그리드를 액션 하나 선택해서 그 액션 취한다. 액션 취하고 나면은 다음 상태랑 리워드를 받겠죠. 그러면 이 테이블에다가 알파 곱하고 요게 정답. 요게 정답이었죠. 요 정답. 에다가 요거 뺀 거 그 차이만큼 업데이트 해준다. 이게 그 1-알파랑 알파랑 똑같거든요. 그걸 계속하면 된다. 그게 큐러닝이에요. 일단은 뭐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에 TD 타겟에 가까워지도록 값을 수정해준다. 알파가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얼마나 보폭으로 수정해줄지, 이 큐러닝이고요. DQ러닝, 그러니까 DQN, 이거는 이 논문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딥마인드에서 한 거예요. 보시면 뭐 데미스 하사비스, 데이비드 실버 이런 사람들 알파고 만든 사람들인데, 2015년인가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고, DQN을 이용해서 사람 레벨의 컨트롤을 만들어요. 컨트롤은 정책. 그래서 여기서는 뭘 했냐면은, 이거 왜 소개드리냐면 지금 DQN 하는데 DQN이 처음 나온 논문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아이디어와, 그래서 이런 아탈이라는 비디오 게임이 있고 그 사진을 인풋으로 받아서 액션이 많죠. 액션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액션 스페이스라고 그 MDP 정의할 때 A거든요, 이게. 그래서 액션 1, 2, 3, 4, 뭐 한 15개쯤 되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를 한 거고, 아까 말한 그 큐러닝의 딥 뉴럴넷 결합한 방법으로 합니다. 요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인데, 테이블은 그냥 알파 곱해서 조금씩 업데이트 해주면 됐었잖아요. 테이블에다 기록하는 방법은. 그럼 뉴럴넷은 어떻게 기억하게 할 건데, 뉴럴넷은 틀린 정도를 정의해요. 이게 정답이고 이게 현재 뉴럴넷의 아웃풋이거든요. 이 세타는 뭐냐면 뉴럴넷의 파라미터들이고, 이 세타를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 건데, i번째 세타일 때 SA를 선택하는 거의 밸류, 뉴럴넷의 아웃풋이랑 정답이랑 그 차이의 제곱을, 왜냐면 제곱 안 하면은 음수로 계속
더 달라지게 하면은 로스가 줄어들어서 이 제곱을 나의 로스 함수라고 한다. 요거는 요식에서 왔다. 아까 말씀드린 벨만 최적 방정식. 그래서 이런 로스 함수를 정의하고 나면 그 뒤는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뭐 이런 것들, 이따는 파이토치라는 걸 쓸 건데 로스만 딱 정해주고 나면 알아서 이걸 줄이려면은 이 아웃풋을 이거와 가깝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세타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계산해줘요. 뭐 정확히는 그라디언트라는 걸 계산해주고, 편미분한 뭐 그걸 이용해서 세타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까지 다 자동으로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이렇게 학습하면 사실 돼요. 근데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DQN이라는 논문에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요. 저희 구현에서도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리플레이 버퍼라는 거예요. 리플레이 버퍼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하나의 트랜지션이거든요. S에서 A를 했더니 리어드를 받고 다음 스테이트가 뭐가 됐다. 이게 조금 움직인 것 같죠? 이걸 하나의 트랜지션이라고 그러는데, 학습할 때 이 트랜지션이 한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버퍼, 얘를 버퍼에 막 몇만 개씩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가장 최신 n개를. 그래서 새로운 트랜지션이 하나 추가되면은 제일 오래된 놈을 빼버리고 걔를 넣고, 그래서 버퍼에 그 트랜지션들을 쭉 들고 있는데, 이걸 왜 하냐? 학습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죠. 요 틀린 정도를 구하려면은 내 상태가 있고 그때의 Q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상태를 넣어서 틀린 걸 구할 건지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X랑 Y처럼 그 데이터를 이 리플레이 버퍼에다 쭉 쌓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퍼오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 한 번에 뭐 30개씩. 아니, 한 게임 끝나고 한 에피소드 끝날 때마다 그걸로 하면 안 되나요? 그걸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성능이 더 좋았대요. 그 이유는 샘플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깨져서 이렇게 퍼오기 시작하면은, 이걸 랜덤하게 퍼오거든요. 100만 개 중에 랜덤하게 30개 막 이렇게 퍼와요. 그러니까 어떤 샘플은 첫 번째 게임의 샘플, 어떤 샘플은 170번째 게임의 샘플. 한 번 업데이트 할 때 되게 다른 샘플들을 보면서 이 로스를 구하니까 되게 다양한 상황에 잘 학습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리플레이 버퍼. 이따 저희도 요거를 구현할 거고. 두 번째는 타겟 네트워크라는 개념인데요. 쌍둥이 네트워크 두 개를 만들어요. Q 네트워크가 하나 있고, 지금 보시면은 똑같이 생겼는데 파라미터만 다르거든요. 세타 i랑 세타 i의 마이너스랑.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은, 이게 보면은 TD 타겟이고 이게 정답이었잖아요. 근데 이 정답이 자꾸 바뀌어요. Q가 업데이트되면서 이 값도 계속 같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학습이 좀 불안정하다 싶어서 특정 스텝 동안 몇 번 업데이트, 예를 들어 10,000번 업데이트 하는 동안은 타겟에 나오는 세타 i의 마이너스는 고정해 두는 거예요. 이걸 고정해 두고 이 값으로 가도록 얘를 업데이트 하다가 한 10,000번쯤 지나면 얘를 또 업데이트해서 그걸로 고정해 두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일정 주기마다 세타 i의 마이너스를 세타 i로 업데이트를 해준다. 복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이따 구현에 포함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엔 되게 빨리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강학습이 이거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시간이 있으니까 좀 다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강학습 전에는 SL,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도학습은 데이터의 분포가 바뀌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 그림 그렸을 때 이 주황색 선이 바뀌지 않아요. 모 분포가 하나 있고 거기서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거에 피팅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좀 더 쉬워요. 근데 강화학습은 데이터의 분포가 계속 바뀌어요. 데이터의 분포가 왜 바뀌냐?
이거는 다 이해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데이터는 결국엔 에이전트가 쌓는 건데 에이전트의 정책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잖아요. 내가 예전이었으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텐데 업데이트가 10,000번쯤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는 애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보는 데이터의 분포가 계속 바뀌어요.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첫 번째 에이전트는 S0라는 스테이트를 10번 방문한다면은 10,000번째 에이전트는 S0라는 스테이트를 거의 방문을 안 하는 애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곳도 바뀌고 가서 하는 액션들도 바뀌고. 이거 혹시 와닿으시나요? 행동하는 애가 계속 바뀌기 때문인데 이런 성질은 딥러닝을 학습시킬 때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데이터가 고정돼 있고, 왜냐면 너무 플렉시블해서 이 모델 자체가 너무 유연한 모델이라서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제 고정돼 있어줘야 얘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데 데이터의 분포가 계속 바뀌니까 그런 게 힘든 거예요. 딥러닝을 학습시킬 때. 그래서 딥 뉴럴넷을 학습시킬 때 나오는 기법들인 거고, 리플레이 버퍼와 타겟 네트워크 둘 다 사실은 SL, 지도학습을 따라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왜 따라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리플레이 버퍼가 없다고 해볼게요. 한번 에피소드 쌓고 그걸로 업데이트해요. 그 에피소드가 가지는 분포와 리플레이 버퍼가 100만 개예요. 이 100만 개의 데이터가 가지는 분포 중에 뭐가 더 빨리 변할까요? 에피소드는 진짜 매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리플레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들이 가지는 분포는 천천히 변하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을 학습시킬 때 안정성을 도와주는 하나의 그 트릭이고, 타겟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가 내가 업데이트 될 때 걔도 같이 바뀌어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타겟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 10,000스텝 정도 고정시켜 놓고 하면은 좀 더 안정적인 분포에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뭐 딥뉴럴넷이 학습 잘 안 되고 이런 걸 막아주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에 보면은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다 그 비교 실험을 해서 넣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